법적으로 네. 법조인의 시각에서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이 뭐가 될까? 그게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 이분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 국민을 지금 그 언어 능력 테스트하는 네. 그걸 생각했다, 이해했다, 인원, 요원, 사람, 의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에는 뭐 법조인으로서 볼 때는 이런 증인이 있다라고 하면 법정에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신빙성을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그 전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서 뭐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이게 뭐 내란이니 뭐니 이런 그 도화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모킹건이 됐죠. 예,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재판관, 정상적인 법관이라면 이제는 도무지 이거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사실이 그런 증언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고 그래서 그 이후에 거의 뭐 변론 막바지에는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사실상 이제 뭐 내란을 공작한 거다. 네.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고 강하게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이전 수세적인 모습보다 공세적인 모습으로 반격이 시작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목혜님과도 헌법재판소 소식을 자세히 분석해드렸지만 예. 축약을 하자면 위기가 기회가 됐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판이 위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홍장원, 곽종근 말고 다른 사령관들이 대통령께 불리한 진술을 하면 좀 이게 어려운 재판이 될 수 있었는데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만 딱 제외하고는 전부 다 대통령님의 그동안의 주장이 맞다고 다 명확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부가 아무리 편향되어도 거기에 그래도 제정신 붙잡는 4명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 4명이 봤을 때는 예. 이거 대통령 측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이제 좀 더 깊게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명분들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그 증언을 듣고 있는데 진짜 고구마 한 10개는 삼키고 있는 말을 느낌. 제대로 못해요 보니까. 말을 뭐 네. 제대로 단답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김계리 변호사님이 잘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다부지게.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면 뭐 고구마에 감자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목에 걸려가지고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가지고 네네. 사실은 그 대통령께 불리한 증인이 2명이지 않았습니까? 네.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하고 곽종근 그리고 특수전 사령관 이 2명은 중언부언 불명확하고 뭐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네. 말 자체에서 진술 자체에서 이제 모순이 발생되는데 뭐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나 그리고 김태현 707 특임 단장이나 김현태 단장. 김현태 네. 단장이나 굉장히 그 일관된 진술을 해요. 아주 간명하죠 그리고. 예, 답변이. 간명해요. 네. 예, 그리고 본인이 무슨 말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지가 뭐 어느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게 간명하게 귀에도 쏙 들리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그런 나머지 분들의 진술이 대통령님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진술 상태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그 대통령께 유리한 그런 정국이 이제는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홍장원과 곽종근의 진술은 중언부언, 그렇죠. 어버버하고 예. 말을 계속 돌려요. 맞아요. 오죽하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니 시간 없으니까 제발 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달라 했는데도 예 아니오를 못하고 예. 그 당시 상황이 혼란스럽고 그렇다 보니 제가 어쩌고 저쩌고인데 대통령님 진술과 일치된 이야기를 하는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김현태 전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말에 맺고 끊는 게 굉장히 정확하고 확실해요. 간단 명료합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다 기억하고 있고 예. 그러면 재판부가 봤을 때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느냐 당연히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김현태 단장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인으로서의 그럼요. 이 제가 경험인 거잖아요. 저뿐만이 네. 아니라 뭐 모든 법조인들이 다 재판 경험을 해보면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들 다 해보지 않습니까? 저하고 뭐 대동소이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재판으로 이 재판의 판이 좀 바뀌었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통령인 편에서
보수 진영에서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재판을 경험해본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거 뭔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종결 여부가 언제 될지를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멘트를 한 것 같은데 네.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 좀 편파적이고 불공정했던 건 맞아요. 그렇죠. 그 네. 진행만 보더라도 문영배 권한 대행이 굉장히 어떤 그 대통령님을 뭐 탄핵시키고자 하는 노골적인 그런 불공정한 진행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각 두 명의 진술 적어도 홍장원 1차장과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을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진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게 그냥 증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만약 언론에서 예고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이진우 사령관이나 김현태 특임단장도 홍장원 각종은 말이 맞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문영배나 이미선이 헌법재판관 8명 모이는 전체 회의할 때 이거 다 맞지 않냐 사실이다 탄핵하자 했을 때 나머지 4명이 반박 논리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문영배나 이미선, 정계선, 정정민은 누가 뭐라 해도 홍장원, 각종군 말이 사실이다 할 거예요. 예, 근데 예, 이제는 나머지 4명이 아니 뭔 소리냐 이진우랑 김현태는 그런 짓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장원, 각종군 말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이거 결정 안 된다 이러면 최종 국면으로 갔을 때는 4대4 내지는 5대3이 나와서 탄핵이 기각되는 거고 만약 여기서 결론을 못 내리겠다고 하면 문영배, 이미선이 사퇴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날 가능성도 이제는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결정적인 어떤 턴어라운드, 터닝 포인트가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통령님도 아주 공격적으로 이번에는 강하게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발신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탄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를 뒀을 때 네.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6명이 안 차는구나. 지금 뭔가 부족한가 보다. 예, 6명이 안 차니까 어떻게든 마은혁을 끌어들여 가지고 6명을 만들어 보자. 최소 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건데 그것도 뭐 국회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되면 또 재판 진행이 안 되니까 변론을 재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볼 때는 최소 8명 중에 3명은 그 박근혜 그러니까 저기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조금 더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 분명하게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디테일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인들이 신빙성이 이미 다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장해찬 전 최고가 이야기하셨듯이 5대3이 아니라 4대4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재판의 결론이 안 나고 재판이 결론이 안 나다 보면 또 2명은 사퇴하고 퇴직을 하죠. 퇴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재판의 어떤 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보면 언론과 민주당이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언론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곽종근의 일부 발언만 헤드라인을 써서 띄우는데 이게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돼요. 이번 주 재판으로 재판의 판이 바뀌었다. 대통령 측 진술이 맞았다. 홍장원과 곽종근이 거짓말하는 게 딱 재판관들한테 걸렸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야 여론도 여론이고 헌법재판소도 더더욱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싫은지 지금 마치 홍장원과 곽종근 진술에서 뭔가 스모킹건이 나온 것처럼 좌파 언론이 막 작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발언만 헤드라인으로 딱 띄워놓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번 화요일 목요일이 완전히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동아줄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은 초반에 이제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뭐 자술서도 쓰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뭐 자기가 진술 열심히 했다 그러고 근데 그게 참 특이한 거거든요. 네네.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뭐 재판에 기소돼 가지고 증언 관계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말을 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그림을 각각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 박범계 그리고 김명주 의원을 만나고 박종근 의원이 그리고 공익 제보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적극적인 진술을 한다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조차도 서로 앞뒤가 안 맞고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 사주를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많은 그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특이한 진술 태도를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이 또 질문을 했어요. 왜 자술서를 쓴 거냐?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냐? 그런 부분에서도 또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공된 진술을 하는 거다라는 충분한 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헌재에게 압박이 될 것 같아요. 우리 PD님 좀 이따 찾아서 MBS 조사에서 헌재 불신 여론이 지금 40% 이상 나온 거 기사 있으면 하나 화면을 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MBS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굉장히 큰 기업들이 같이 하는 여론조사예요.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보수 진영에는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갤럽이나 MBS 가지고는 민주당이 시비를 못 걸어요. ARS 아니니까. 근데 지들도 옛날에는 리얼미터 ARS지만 다 신봉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전화 면접 조사는 우리한테 불리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탄핵 기각 응답이 최초로 40%를 넘겼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여전히 민주당을 이기고 있고 또 중요한 게 헌재를 불신한다라는 응답도 40%를 넘겨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전화 면접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 탄핵 기각,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헌재 불신이 5대5, 50대 50이 나왔다는 건 민주당이 아무리 여론조사를 부정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그 전에 그 대통령 지지율 40% 넘기는 게 나왔을 때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치고 뭐 질문이 편향됐네 어쩌네 뭐 그러면서 또 선관위 이의 제기를 하네 어쩌네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몇 개 업체를 더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는 그게 뭐 전혀 문제 없다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는 또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 게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그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신뢰할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 제대로 뭐 사실은 일주일에 기일을 두 번 잡는 거 그리고 일주일 기일에 두 번 잡고 각 기일마다 3명 정도 증인 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피고권의 방어권을 아예 피신청인의 방어권을 아예 무시하는 거죠. 네. 보장을 하지 않고 훼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아니 그 피신청인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 이러면 이거 그냥 제가 볼 때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뭐 지금 결론을 정해놓고 불공정하게 몰아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특히 2030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특히나 그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 세부 지표를 보면 2030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더 높게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런 절차적인 불공정성이 있으면 그래서 아마 지금 헌재도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 모르는 상태로 다시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나 기사 띄워드리고 있는데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43%를 기록했어요. 이게 면접 조사거든요. 그러면 아마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ARS 조사에서는 50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여기서 매일신문 기사에도 나왔지만 2030 세대가 등을 돌렸다. 2030 세대가 우리나라 사법부는 공정할 거라고 막연히 믿었는데 헌재에 완전히 좌편향된 모습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파들한테 장악당했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세대가. 특히나 중국 하면은 경기 일으키는 반중 정서가 2030 세대에게 공감대로 넓게 퍼져 있는데 친중 좌파들한테 헌법재판소마저도 장악당했구나라는 사실에 충격을 느껴서 2030 세대가 탄핵 반대 집회 나오고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고 대호각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헌재 신뢰 안 한다는 저 여론조사 48%에서도 2030의 반대가 기록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도 헌재 불신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해도 너무할 정도로 헌재가 문영배가 완전히 왼쪽으로 이 핸들을 꺾어버리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폭주했던 게 오히려 이런 여론의 반발, 이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목숨 걸고 더 싸우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은 진보 진영은 대통령 탄핵 가결을 시켜놓고 그 지지층들의 마음이 풀렸어요. 느슨해져 있어요. 우리처럼 절박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정말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론전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과 지지층들의 마음가짐과 각오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당에 있으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결정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뭐 패닉 상태는 맞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그게 부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네. 뭔가 말을 꺼내면 성역을 건드리는 것 같았고 그렇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왜 네. 헌재의 그런 결정을 존중하지 않느냐? 그 헌재 결정이 뭐 법리적으로 뭐 맞고 안 맞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냥 좀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탄핵 재판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구설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영배 권한대행조차 SNS 올려가지고 그걸로 구설 만들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독후가 몰렸죠. 그리고 이미선 그 재판관은 네. 또 주식 거래, 맞아요. 주식 네. 때문에 또 사고 일으키죠. 그리고 정계선 이번에 뭐 재판관 새로 임명되신 분인데 그분은 또 남편이 맞아요. 예, 시국 성명하고 막 탄핵 운동하고 막. 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그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이 원래는 급이 헌법재판관 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런 헌재나 대법관이나 이런 게 될 수 없는 될수 사람들인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였던 사람이거든요. 네.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파격발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격을 낮추는 거죠. 사실은. 낮추는 거죠. 네. 그리고 대법관이라는 그 지위는 사실은 뭐 사법부의 1등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또 대법관에 준하는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대법관을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대법관이 아니고 뭐 헌법재판관으로 빼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니 지법 부장판사하고 뭐 그 정도 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그 확 이제 그 점프를 시켜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벼락 출세를 시켜놓고 그러면 자기 출세시켜준 사람을 한테 충성하는 약간 그런 모양새의 이 그런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고 무엇을 더 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마음대로 그냥 언론에 자기 개인적인 그런 개똥철학 같은 의견을 흘린다든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 탄핵 재판처럼 헌법재판소 내부 문제가 많이 발설되는 경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모두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거다. 이 신뢰 상실은 누구를 탓하고 뭐 여당이 비판한다, 아니면 언론이 비판한다, 아니 보수에서 어떤 사람이 비판한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판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좌파들의 어떤 인사 전략인데요. 네. 예를 들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할 것 같은 존경받는 판사들에게 대법관 주거나 헌법재판관 주면 충성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갈 자리 간 거니까. 당연하게.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하고 예. 나를 뭐 보수가 추천했든 진보가 추천했든 간에. 근데 아까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도저히 까면 안 되는. 까면 안 돼. 그러니까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최대치인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극단적인 정치 성향으로 평판도 안 좋고 뭐 판결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에이스가 아닌 사람들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파격발탁해. 그러면 미친 듯이 좌파한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좌파들의 인사 전략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죠. 그렇죠. 김명수 네. 대법원장도
아니 대법원장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네. 그런데 파격 발탁을 하니까 뭐 충성하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 있으면서 뭐 제대로 진행된 재판이 있습니까? 아니 결론을 뭐 어떻게 내고 그건 그 다음이고 다 뒤로 미뤄졌겠잖아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저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에서 재판 지연이라는 사자성어가 등장한 건 김명수 때부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언론에 재판 지연이라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이 그 수혜를 제일 많이 받지만 전반적인 사법부의 트렌드가 돼버렸잖아요. 예, 재판 예. 지연되고 재판 다 늘어져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게.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게 이 법조계의 아주 중요한 뭐 격언처럼 돼 있는데 지연된 정의의 일반적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